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이덕일작 여인열전 어우동 남성 지배 사회에 맞선 성해왕 논자 어우동 편입니다. 조선 여성과 칠거 지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은 남성들의 축첩을 합법화하면서 여성이 질투할 경우에 대비의 안전판을 만들었다. 그것이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사항에 관한 이른바 칠거지약이다. 구한말과 일제시대 사학자인 이능화는 1926년 발간한 조선여속고의 이혼, 출처, 부인을 쫓아냄 조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분개했다. 아내와 지아비의 관계에는 소위 칠출, 처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상황의 조목이 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이 그 첫째요, 아들 못 낳음이 둘째, 음란함이 셋째, 투기함이 넷째, 나쁜 질병이 있음이 다섯째, 말 많음이 여섯째, 도둑질함이 7째이다. 특히 투거, 질투 때문에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무릇 여자가 좋은 부군 남편을 맞아 해로하기를 소망하는 것인데, 혹 남편이 첩을 거느려 정이 옮아가거나 혹 방탕하여 외도하면 자기 신명의 둘 바가 없어지게 되므로 투기심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아내에게 지아비와 이혼하거나 출부, 남편을 쫓아냄하는 자유와 권리는 없고 도리어 투기함을 출기, 내쫓아 버림의 조건으로 삼으니 공평한 마음으로 논하건대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 부자연한 일은 다시 없을 것이로다. 조선에 이르러서부터 유교로서 세상을 다스리니 양반가의 칠거의 설이 당연히 행해졌다. 이능화의 지적처럼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 부자연한 일은 다시 없는 것이 조선의 부부 사이였다. 남편의 외도에 문제를 제기하면 쫓겨나야 했는데 가부장제 사회에서 쫓겨난 여자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사형과 마찬가지 판결이었다. 갈 곳이 없는 판국에 먹고 살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쫓겨난 여자는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아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삼정지도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어우동은 달랐다. 숙문원지사 정상품 박윤창과 정씨 사이에서 태어난 어우동은 집안이 부유한 데다가 자색도 뛰어났다. 종친 태강수 정사품 이동과 혼이 난 그의 인생은 여인으로서 조선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박제된 행복을 거부하면서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걸었던 것이다. 이번 이야기는 조선의 유일한 커밍아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우동은 조선 남성들이 만든 굴레에 구애받지 않았다. 결혼 후 남편 외의 첫 남자가 천한 신분의 은장이었던 점은 그녀가 신분제와 성차별로 대표되는 당시 사회의 지배 이대에 오르게 구애받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성에는 당시 이를 기록한 용제총화에서 남편이 나가고 나면 계집종의 옷을 입고 은장이 옆에 앉아서 그릇 만드는 존귀한 솜씨를 칭찬하다가 내실로 끌어들여 마음껏 음탕한 짓을 하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몰래 숨기곤 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엄격한 신부 사회에서 종친 부인과 은장이가 나누는 이런 사랑이 오래 갈 수는 없었다. 안채는 비록 외부로부터 독립되었지만 안채에도 수많은 눈이 있었다. 고립된 안채에서 나누는 주인 마님과 은장이의 애정 행각은 곧 발각되었고 남편 이동은 어우동을 바로 쫓아냈다. 조선시대에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죽음과 동의어였다. 일반 부녀의 경우 친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한 경우 가문의 명예를 위해 친정에서 사형으로 죽이기도 했다. 시가에서도 친정에서도 쫓겨난 여성이 갈 곳이 있을 리 없었다. 서로 친정에서 호의를 베풀어 살 곳을 마련한다 해도
음녀라는 주의 손가락질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오동은 달랐다. 용지의 총알은 오동이 남편에게 쫓겨난 후 꽃피고 달 밝은 저녁에 정욕을 참지 못해 여종과 둘이서 도시로 돌아다니다가 사람에게 끌리게 되면은 제 집에서는 어디에 갔는지 몰랐으며 새벽이 되어야 돌아왔다고 적고 있다. 제 집이라는 말은 시가에서 쫓겨난 그를 친정에서 받아들였음을 뜻하는데 이는 그의 친정이 이런 문제에 다른 양반가보다 관대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친정에서 받아들였다 해도 남편에게 쫓겨난 음녀의 처지가 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오동은 달랐다. 오동은 남편에게 쫓겨난 것 외에 위축되기는커녕 이를 억압해서 해방되는 기회로 활용했다. 용지의 총알은 오동이 길가에 집을 얻었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오동이 자신만이 독립된 공간을 획득했음을 뜻한다. 시가는 물론 친정에서도 스스로 벗어난 것이다. 이로써 그는 시가와 친정에서 벗어난 조선의 유일한 독립 여성이 되었다. 위로는 대왕 대비부터 아래로는 여종에 이르기까지 조선은 한 사람의 독립 여성도 없었다. 이런 사회에서 그는 자신의 주체적 결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독립했던 것이다. 이 독립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지배의 질서에 대한 전면 부정이었다. 요즘으로 치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커밍 아웃과 같은 행위였다. 커밍 아웃. 다음 얘기는 아무 곳에도 속박되지 않은 자유정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독립된 공간의 주인은 물론 오동이었다. 그는 이렇게 얻은 독립된 공간에서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영혼과 육체의 자유를 맡기겠다. 그는 이곳으로 수많은 남자들을 끌어들였고 그들을 지배했다. 그중 한 명이 전 남편 이동의 친척벌인 종친 방상수 이난이었다. 성종실록은 태강수 이동과 방상수 이난이 유복친 즉 장사 때 서로 상복을 입는 가까운 친척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이 남성의 축첩을 허용한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친척의 아내와 관계하는 것은 금수치갑을 받았다. 이난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오동과 어울린 것은 육체 이상의 매력이 오동에게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오동 역시 그를 유경만으로 상대하지는 않았다. 용지의 총화에는 방상수가 나이 젊고 호통하여 시를 지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를 사랑하여 자기 집에 불러 부부처럼 지냈다라고 적고 있다. 이는 오동이 시를 사랑하는 문학적 감성의 소유자였음을 뜻한다. 하루는 방상수 이난이 오동의 집에 갔을 때 그는 마침 봄놀이를 나가고 없었다. 오동이 없는 빈 방에는 붉은 소매 적삼만이 벽에 걸려 있었다. 이난은 적삼에서 오동의 향기를 느끼고 불현듯 그리워진 마음을 시로 달랬다. 옥물시계 서로 부딪혀 방 기운을 맑게 깨우는데 흰 구름은 높은 달을 감아 분명하구나. 한가한 방은 조용해도 그녀의 향기는 남아있어. 이렇듯 꿈속의 정을 그리겠구나.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 자신도 시를 지을 줄 아는 법이다. 이난이 시를 지을 줄 알았기 때문에 오동이 사랑했다는 말은 그녀 역시 시를 지을 줄 안다는 사실을 뜻한다. 조선시대의 문인인 송계 곤응인인 자신이 편찬한 송계 말록에다가 옛날 한 부인의 부요 회고시는 다음과 같다며 시를 적어 놓았다. 백마대 빈지 몇 해가 지났는가. 낙함 서서히 많은 세월 지났네. 청산이 만약 침묵하지 않는다면 청고의 흥망을 물어 알 수 있으리. 곤응이는 이 시 끝에 어떤 사람이 오동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오동은 운부이나 이와 같은 시에 능하니 이른바 재주는 있고 행실이 없는 사람이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명종실록 17년 11월조에 따르면 일본의 사신으로 문장이 능한 자가 온다는 말을 듣고 예조에서 전 한리학관 권응이는 그를 잘하여 그에 필적할 사람이 드물다며 그를 급히 선의사 일행에 보충할 것을 주청해 허락받을 정도로 권응이는 시에 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편찬한 시집에 음부 오우동의 시를 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오우동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두었다. 그러면서 오우동은 음부이나 이와 같이 시에 능하니 라고 덧붙여 그 시가 오우동의 작품임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백제의 궁녀들이 떨어져 꽃이 떨어진 바위라는 뜻이 붙은 낙화암에서 청산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천고의 흥망을 물어보겠다는 이 시는 그가 단순히 음욕을 못 이긴 간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사대부로 태어났으면 탁월한 시문과 역사에 대한 해안으로 한 세상을 주름잡았을 재능을 오우동은 갖고 있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조선 여성들은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며 한숨을 쉬면서 재능을 썩히거나 숨겼지만은 오우동은 달랐다. 그런 사회의 근기를 비웃으며 금지된 매력을 한껏 발산해 남성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이나는 심지어 자신의 팔뚝에 오우동의 이름을 새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스스로 오우동의 소유가 되겠다는 뜻이었다. 오우동은 서슴없이 이름을 새겨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런 남자는 이남뿐이 아니었다. 종을 매매하는 일로 만난 전의감의 박강창도 그런 인물이었다. 성종실록 11년 10월조에는 박강창의 오우동과 만남이 기록되어 있다. 박강창이 종을 파는 일로 오우동의 집에 이르러서 가업을 직접 의논하기를 청하니 오우동이 나와서 박강창을 보고 고리를 쳐서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는데 오우동이 가장 사랑하여 또 발뚝에다 이름을 새기었다. 방상수 이난이 오우동에게 팔뚝에 이름을 새겨달라고 먼저 요청했다면 박강창은 오우동이 이름을 새기겠다고 요청해 새긴 것이다.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그의 소유가 됨을 뜻하는 것이었고 이난과 박강창은 오우동의 소유가 되었다. 또 한 인물인 서리 감의향도 이름을 새겼는데 오우동은 그에게는 팔뚝 아닌 등에 이름을 새겨 주었다. 다음은 엄숙한 사회, 조선의 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우동은 자신의 여종을 신분의 차이를 넘어 동업자로 생각했다. 오우동의 여종은 용제총화에서 그녀의 계집종이 역시 예뻐서 매양 저녁이면 옷을 단장하고 거리로 잘생긴 소년을 끌어들여 여주인의 방에 들여주고 저는 또 다른 소년을 끌어들여 매일처럼 함께 잤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우동과 여종은 서로 남자를 나누어 가지기도 하였다. 여종이 아무개는 나이가 젊고 또 아무개는 코가 커서 주인께서 가지실 만합니다 라고 말하면 오우동은 아무개는 내가 맡고 아무개는 내게 주겠다며 남성들을 서로 분배하였다. 오우동과 여종은 명콤비이기도 했다. 생혼 한 명이 집 앞에서 오우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여종에게 지방에서 뽑아 올린 새 기생이 아니냐고 묻자 여종은 서슴없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오우동을 노류 장화라고 생각한 생호는 오우동을 희롱하며 뒤를 따랐다. 집에 도착한 생호는 신방에 비파가 있는 것을 보고 가져다가 탔다. 오우동이 비파를 타는 사내에게 흥미를 느껴 성명을 묻자 이생원이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오우동은 장안의 이생원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명을 알겠는가 라며 화를 벌컥 냈다. 그는 춘향군의 사위 이생원을 누가 모르는가 라며 이승원이란 이름을 댈 수밖에 없었다. 오우동은 정전이란 침을 내던지면서 생긴 공간에서 남성들을 마음대로 지배했다. 남성들은 금지된 공간에 불나비처럼 뛰어들었다. 그녀는 이렇게 뛰어든 남성들에게 자신의 관능을 나누어 주었다. 여성에게 큰 감옥일 뿐이던 조선에서
그는 아버지와 남편, 아들에게 속하지 않은 유일한 독립 여성이자 남성들에 대한 선택권을 쥔 유일한 자유 여성이었다. 팝가수 마돈나가 자신의 육체적 매력을 남성 중심 사회가 갈망하는 성적 환상으로 가공해 모든 남성들을 지배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독립 공간과 육체적 매력을 이용해 종친부터 천인까지 수많은 남성들을 지배했다. 그가 자신의 관능을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았음에도 협박하는 사내가 나타났다. 밀성군, 세종의 서자, 종, 직업이가 그런 인물이었다. 평소 오동의 자색을 눈여겨보았으나 감히 방가의 부인을 범할 수 없었던 직업이는 오동이 자주 집을 나가 문 남성들과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용기를 냈다. 어느 날 새벽 오동이 집을 나가려 하자 직업이는 부인이 어찌 밤을 틈타 나가시오. 내가 떠들면 큰 옥사가 발생할 것이오 라고 위협하며 그를 강간했다. 직업이가 옥사 운운하며 혹평했듯이 오동의 이런 자유분방한 성생활은 불법이었다. 그러나 그 불법의 공간에 뛰어든 것은 그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남성 사대부들이었다. 그것도 종친에서 공신 출신 벼슬아치까지 조선을 지배하는 사대부들이 대부분이었다. 전 남편 외에 그가 상대한 종친은 이난뿐이 아니었다. 이난처럼 오동의 전 남편 이동과 유복 친인 사이였던 수단수 이기도 그와 어울렸다. 수산수 이기를 만난 날은 단오날이었다. 동국세시기에는 단오날 조선 여성들은 화장하는 단오장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장포 뿌리를 깎아 비녀를 만들어 숫자나 복자를 새기고 끝에 연지를 발라 머리에 꽂아 재액을 물리치는데 이를 단오장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또 이날 남녀들이 그네를 많이 뛴다고도 적고 있다. 이날 오동이 단오장을 하고 도성 서쪽에서 그네 뛰는 놀이를 구경하고 있을 때 수산수 이기가 그녀의 여종에게 네 집 여자냐? 라고 물었다. 계집종이 내금이의 첩이라고 대답하자 이기는 오동에게 다가갔다. 수산수 이기는 오동을 남양군의 서울 사무실인 경저로 끌어들여 정을 통했다. 오동을 상대한 사대부 중에는 공신도 있었다. 그중 한 명인 어유소는 이 시의 난을 정발한 공로로 적게 1등 공신과 성종의 즉위에 공을 세운 공로로 자리 4등 공신에 책봉된 훈고파 벼슬아치였다. 오동에게 반한 어유소는 은밀히 사람을 보내 그를 집으로 받아들였다. 어우소는 오동을 조상을 모시는 사당으로 끌어들여 정을 통했다. 전 의금부 도사 김희가 오동을 만난 곳은 사직동이었다. 그는 길가의 인가를 빌려서 오동과 육체의 향연을 벌였다. 그 외에도 오부승지 노공필, 절충장군 김세적, 전 부평부사 김칭, 전 좌랑 정숙지 등 많은 벼슬아치들이 오동과 유격을 불살랐다. 조선 최대의 섹스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지는 분명히 알려지지 않지만은 성종 11년 1480년 사건이 한번 드러나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정친과 공신 그리고 벼실 아치들 20여 명이 오동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사이였다는 점이 큰 충격을 주었다. 겉으로는 예법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속으로는 유복친의 전 부인과 어울린 사건이나 심지어 제사를 그토록 강조하더니 막상 조상을 모시는 사당에서 간통한 사건은 예의나라 조선을 경악시켰다. 그럼한 종친 사대부들의 위선적인 애정 행각이 드러나면서 조정은 개국 이래 최대의 섹스 스캔들의 충격에 휩싸인 것이다. 오동은 이난 2기와 함께 의금부에 구속되었다. 수사가 확대되자 대부분의 관련 남성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사건은 연일 확대되었고 의금부와 사원부에서는 관련된 남성 벼슬 아치들도 모두 구속해 국문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성종은 이를 거부하고 박강창, 홍창 등 중인들만 하옥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사건이 계속 확대되면서 가려졌던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다. 그중 한 명인 김칭에 관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성종실록에서 사시는 그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김칭은 평소에 행실이 좋지 못하여 장기와 놀기를 좋아하고 간간히 시정 무례배들과 바둑 장기로 도박하기를 좋아하며 친구나 친척의 첩에 이르기까지 만일 미색이 있다고 들으면 100가지 계책을 써서 가만히 도둑질을 하였다. 일찍이 며느리 친정아비 윤훈의 첩을 도둑질하자 윤훈이 이를 미워하여 그의 딸을 뺏어왔으나 딸이 김칭의 집으로 도망해 가버리므로 윤훈이 노하여서 마침내 그 딸을 보지 아니하였다. 김칭은 또 일이 있어 평양에 갔을 때 그 형이 평소 사랑하던 기생을 보고 흡족하게 여겨 드디어 간통을 하였으니 행동이 금수와 같았다. 일반 백성들에게 예를 강조하던 사대부들의 내면은 근엄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사건이 확대되자 성종은 김칭과 정숙지, 김희를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오유소, 노공필, 김세적 등 고위 벼슬 아치들은 계속 제외되었다. 더구나 김칭, 정숙지도 한 차례 형신한 후 혐의를 부인하자 석방하고 말았다. 모든 남성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방산수 이남만이 관계를 시인했다. 나아가 그는 오동에게 중재를 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세종 때의 감동처럼 많은 남성들을 끌어들이는 길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적경이라고 권유했다. 이난 자신이 오동과 관계한 벼슬 아치 6명을 지목했다. 오유소, 노공필, 김칭, 김세적, 김일여, 정숙지 등이 그들이었다. 이나는 이들이 오동과 어울린 구체적 정황까지 들면서 끌어들였다. 물론 이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성종이 석방을 명령하자 사무 대사한 정괄은 성종 11년 8월 25일 임금에게 이렇게 항의했다. 의금부에서 방상수 이난의 진술에 근거해 오유소, 노공필, 김세적, 김칭, 김희, 정숙지 등을 공문하도록 정하였는데 오유소, 노공필, 김세적은 신문조차 않으시고 김칭, 정숙지 등은 다만 한 차례 형신하고 석방하였는데 김칭 등이 스스로 제가 중한 것을 아는데 어찌 한 차례 형신한다고 갑자기 그 실정을 말하겠습니까? 신등이 의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난이 조정에서 가득한 대소 조정관 중에 바로 이 6사람을 지목해 말한 것이 한 가지 의심스럽고 오유소, 김희 등의 통관한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말하니 2가지 의심스럽고 이난이 이 2사람에게 본래 혐의가 없고 또 교분도 없는데 지적하여 말한 것이 3가지 의심스럽고 김칭, 김희, 정숙지 등은 본래 음란하다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 4가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만일 그들을 가볍게 용서하면 죄 있는 자를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정컨대 끝까지 추문하여 그 죄를 바르게 하소서. 조선은 누가 특정한 사람을 끌어들일 경우 과거의 원한 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했다. 그런데 정괄의 주장처럼 이난은 오유소, 김희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었다. 이는 이난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방증이었다. 통관한 상황을 매우 분명하게 말했다는 점은 오동이 자신의 남성 관계를 이난에게 자세히 말했음을 뜻한다. 둘은 어쩌면 겉으로 다르고 속다른 사대부들을 조롱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학문을 좋아하는 만큼 색을 좋아했던 성종은 오동과 상대 벼슬 아치들을 모두 관대하게 처리하려 했다. 성종은 오동의 음란하고 더러운 것은 정고에 없는 것이니 마땅히 현육 죄인을 죽여 그 시체를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형벌을 해야 하지만은 곤장을 맞다가 죽을까 두려워서 형벌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현육해야 마땅히 죄인이 죽을까 두려워 형벌을 쓸 수 없다는 말은 성종의 의중이 오동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데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성종이 제61년 9월 2일 오동 처리 문제를 조정 대신들에게 물었을 때 대신들의 태도는 둘로 명확히 갈라졌다. 윤필상, 심해, 현석규, 김계창 등은 사형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정창손, 김국광, 강희맹, 홍웅,
한계의, 이극배, 채수 등은 사형을 감해서 유배에 보낼 것을 주장했다. 윤필상은 이렇게 사형을 주장했다. 오동은 강상을 무너뜨리고 성화에 누를 끼쳤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으면 문풍이 어떻게 그치겠습니까? 남녀의 정은 사람들이 크게 탐하는 것이므로 법이 엄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장차 욕정을 자행할 것인데 청컨대 이 여자를 중전 사형에 처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소서. 그런데 조선의 형법으로는 간통을 사형에 처할 수 없었다. 사형 불가노를 주장한 대신들은 모두 이를 근거로 삼았다. 국가에서 죄를 의정할 적에는 한결같이 율문에 따르고 임의로 경하게 하거나 중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동의 추악함은 진실로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하나 인주, 임금의 인덕은 마땅히 사중에서도 살릴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본래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겠습니까? 청컨대 율에 의하여 논단하소서. 율에 따라 사형이 아니라 유배 보내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당초 관대한 정벌을 주장하던 성종이 이날은 갑자기 강경론을 들고 나왔다. 성종은 오동은 거리낌 없이 음탕하고 방종했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뒷사람이 어떻게 징계되겠느냐. 의금부에 명하여 사유를 적용하여 아래게 하라고 말했다. 성종이 이렇게 강경론으로 선회한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의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성리학 지배 인용까지 위협하자 오동을 희생양으로 삼아 삼종 지도의 이대 오르기를 소하기로 보인다. 또 하나는 오동이 상대했던 남성들의 이름이 저자의 회자, 대기야, 극기야, 미행을 좋아하는 성종 자신에게까지 미치자 오동을 극경에 처해 무관함을 보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오동과 어울렸던 남성들에 대한 형벌 논의는 약속이나 한듯 사라져버렸다는 점이다. 심지어 오동을 강간한 밀성군의 종 직업인은 국법에 따르면 사형에 처해야 하는데 도형을 속 바치도록 하는 가벼운 형벌을 받았다. 그래서 사간 이세필 등은 밀성군의 종 직업인은 오동을 협박하여 간통한 죄는 주력을 용서할 수 없다며 사형을 주장했으나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관원 정원 유차는 직업의 주인 밀성군은 태강수와 당숙질 사이인데 직업이가 협박하여 그 처인 오동을 간음하였으나 제약이 매우 중하다며 사형을 주장하였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동에 대해서는 조선법전에서 해당 조항을 찾지 못하자 급기야 중국 법전을 빌려왔다. 승정원은 오동의 죄를 대명률의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바로 개가 한 것에 비정해 교부 대신 늦가을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형을 집행하는 것을 적용했다. 오동의 사형이 결정되던 성종 11년 10월 18일 마지막 논의에서 영의정 정창소는 인주는 살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으로서 덕을 삼아 율밖의 형벌을 써서는 안 된다며 다시 한번 사형 불가를 주장했으나 도승지 김계창은 종실의 처로서 종친과 간통하고 또 직업인은 일찍이 종의 남편이었는데도 간통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한다며 사형을 주장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성종은 이렇게 정리했다. 지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여자들이 음행을 많이 자행한다. 만약에 법으로서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징계되는 바가 없을 텐데 풍속이 어떻게 바르게 되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끝내 나쁜 짓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오동이 음행을 자행한 것이 이와 같은데 중전 사형에 처하지 않고서 어찌하겠는가. 정창손이 다시 한번 사형수에 대해 복심하는 까닭은 제수를 위하여 살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사형을 감할 것을 주장했으나 김계창이 다시 형벌이란 시대에 따라서 가볍게도 하고 무겁게도 하는 것이라며 사형을 주장했고 성종이 옳다며 김계창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동의 사형은 확정되었다. 오동은 확정 당일 사형에 처해졌다. 원래 조선은 만물이 생장하는 춘분부터 추분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대역 등의 중재에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부대시의 형을
시행하였는데 형벌에도 없는 사형을 시키며 당일 집행한 것은 극히 이외적인 것이었다. 남성 지배 이념에 맞서 독립생활과 자유교제를 실천한 대가는 이처럼 가혹한 것이었다. 성종실록의 사시는 그의 사형을 주장한 김계청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사시는 김계청은 임금의 뜻을 헤아려 깨닫고 힘써 영합하기만 하였다. 소위 시대에 따라서 가볍게도 하고 무겁게도 한다는 것이 어찌 율박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감히 이 말을 속에서 인용하여 중전을 쓰도록 관하였으니 이때의 인원이 그르게 여기었다고 논평했다. 이때의 인원이 그르게 여기었다는 사신의 기록이 역사가 오동에게 전하는 유일한 위로였다. 오동과 어울렸던 남성들은 아무도 사형당하지 않은 채 오동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후 2년 후인 성종 13년 8월 인왕과 이기가 유병에서 풀려난 것을 마지막으로 그와 통정했던 남성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조선의 남성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삼종 지도를 가르쳤고 조선은 극심한 남성 우월주의 나라가 되어갔던 것이다. 다음은 조선조의 섹스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양대 성추문은 오동과 감동의 섹스 스캔들이었으나 그 밖에도 많은 성추문이 있었다. 조성초에는 왕가의 섹스 스캔들도 빈발했다. 태조의 세자 방석의 부인이었던 세자빈 유씨는 내시와 통정하다가 친정으로 쫓겨났으며 문종의 빈이었던 봉씨도 여정과 동성애를 나누다가 배출되었다. 세종 때의 감동은 조선 최초의 집단적 섹스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다. 감동도 오동처럼 사족으로서 남편은 현감 체중기였다. 감동은 남편이 무한 군수가 되자 함께 갔다가 병이 생겨 혼자 서울에 올라왔다. 이때 김여달이라는 인물을 만난 것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김여달이 집으로 가는 감동을 붙잡아 순찰한다고 위협해 강간했던 것이다. 김여달은 이후 남편 없는 그녀 집을 들락거리며 통정했는데 감동은 이미 버린 몸이라 생각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창기라고 일컫며 여러 남자들을 상대했다. 세종 9년 1427년 드디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는데 무려 30여 명의 사내가 연루된 거대 섹스 스캔들이었다. 이중 공격은 감동이 고모부 이효래와 관계가 있는 것을 알고도 통정했으며 정효문은 감동이 숙부 정탁의 첩이 되었을 때 통정해 예의 나라 조선을 경악시켰다. 사헌부에서는 감동을 남편을 배신하고 개간죄로 교수형에 정효문을 차명에 처하고 나머지 관련자 대부분에게 곤장과 자자, 이마에 먹물로 죄를 새기는 것을 청하였으나 세종은 사형을 감해 감동을 유배 보냈다. 오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부 사형론자들은 세종이 감동을 사형시키지 않아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극배는 이렇게 반발했다. 태종조의 승지 윤수의 부인이 맹인 하천경과 간통을 하고 세종조에는 관찰사 이기산이 처가 승지 조서로와 간통을 했을 때 모두 사형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판관 최준기의 처 감동이 창기라 칭하면서 횡행하며 음행을 자행하였는데 사형을 감하여 논단하였습니다. 지금 오동은 종실의 처로 음욕을 거리낌없이 자행했으므로 비록 극행에 처하더라도 가하지만은 유리 사형에는 이르지 않으니 정컨대 사형을 감하여 원방에 유배하소서. 이극배 같은 예 중에 이기산의 아내 유씨와 조서로가 간통한 사건은 좀 특이한 사례였다. 유씨는 조서로와 먼 친척 사이였는데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여승이 되어 조서로의 어머니 집에 출입하다가 조서로의 나이 14살이 되자 사통하게 된다. 조서로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유씨는 조서로의 집에 발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유씨는 머리를 기르고 이기산에게 시집갔는데
유씨를 잊지 못한 조서로가 자주 이기산의 집을 찾음으로써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기산은 이미 나이가 늙었으나 유씨를 몹시 사랑해서 아내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조서로를 후이 대접해서 때로는 침실로 맞아들여 술자리를 벌이고 아내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비싼 말을 선물하기도 했다. 유씨와 조서로는 목복의 집에서 만나 울울하게 맺은 정을 풀기 바란다는 글을 은밀히 주고 받아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목복은 박자로 이는 조서로의 누이동생의 아들인 박동문을 뜻하는 것이었다. 세종 4년 9월부터 시작된 둘의 관계는 1년 후쯤 발각되었는데 세종은 우리 동방이 예의로서 나라를 다스린 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라고 분노했다. 조서로는 공신의 적장자란 이유로 형벌을 가하지 않은 채 영일로 귀양 보내고 유씨는 3일 동안 저자에 세웠다가 목을 베었는데 대신의 아내로서 음탕한 짓을 행했으니 크게 징계하여 뒷사람을 경계하라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4년 후에 발생한 감동 사건 때는 사형을 감해 유배형을 내림으로써 과거 유씨에 대한 형벌이 과한 것이었음을 자인하였다. 이후로 섹스 스캔들은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표면적인 섹스 스캔들이 감소했다. 주작 유일 체제가 수립되면서 남성 장남 위주의 종법이 강화되고 연려가 숭상된 반면 불륜은 엄하게 처벌된 탓이다. 숙종 7년 유학 유진무의 딸 순이 자신의 종과 정을 통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당한 것이 이런 분위기를 말해준다. 조선 후기 여성 억압은 신분제 강화와 맥을 같이 했는데 영조 때 간행된 속대전은 여종의 남편이 처의 상정과 통관하면서 부대시 처참한다고 규정지었다. 그러나 영조 때 영의정 김제로가 근래 연염에서 여종의 남편이 처의 상전을 능욕하는 자가 흔히 있다고 말한 것처럼 현실은 대부분의 사대부들의 의지와는 달랐다. 일부 남성들은 간통 현장에서 여성을 때려 죽이는 것으로 국가를 대신해 직접 형벌권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큰 처벌은 받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각지에 경쟁적으로 연료문이 세워지자 많은 여성들은 이에 저항하기보다 연료 이대에 오르게 순응하는 길을 택했고 표면적인 섹스 스캔들은 잦아들었다. 사회의 보수화에 따른 신분제의 억압은 남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상정과 노비 사이의 엄격한 구분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그대로 강요되었던 것이다. 조선 후기 들어서 여성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남성의 부속물이 되어갔던 것이다. 이덕일작 여인열전 오우동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